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로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오늘 하루 아시아 증시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34원 급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시아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2,330선까지 무너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 1년 5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요. 외국인은 현 선물을 합쳐 3조 5천억 원가량을 던지며 하락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1,43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도 33원 튀며 1,467.8원에 마감했습니다. 상승폭만 보면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최대폭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세 폭탄의 다음 타자로 반도체가 지목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락했고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와 기아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 우리처럼 5%만 떨어져도 폭락, 패닉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시아권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길래 우리가 선방했다고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8% 가까이, 대만 증시는 9%대 급락했고 상해 종합 지수는 7%대, 아직 장중인 항생 지수는 12%대 하락 중입니다. 우리보다 하락세가 굉장히 거세죠. 특히 일본 증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오늘만 보면 중화권 증시가 더 떨어진 것 아니냐 하실 텐데 사실 중국과 대만, 홍콩 금융시장은 청명절 연휴로 지난 3, 4일 휴장했었기에 최근 급락세가 오늘 하루에 다 반영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간의 하락세를 다 받아낸 상태인데도 오늘 또 급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관세 전쟁에 취약한 국가로 꼽히는 데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을 돌파하며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관세라는 충격과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우리의 희망대로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중국에 34%의 추가 관세를 적용할 예정인데 여기에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10일부터 미국의 34%의 관세를 예고한 상태로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월가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증시 폭락에 대해 단기적인 반응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일부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현재 50개국 이상의 행정부의 협상을 요청했지만 어떤 협상이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심스레 국내 증시의 추가 급락 가능성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수출 펀더멘털 악화로 인한 증시 하락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이미 극심한 저평가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단기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향후 증시는 60일 이내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도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오늘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일자리, 출산 등 정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정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되고 추경 예산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블랙먼데이가 예고되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진투자증권은 신세계의 목표가를 대신증권은 롯데쇼핑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었거든요. 경제 활성화 정책과 내수 회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유통사들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지금은 누구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섣부른 예단보다는 국제 정세의 윤곽이 보일 때까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실물 경제 상황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 가뜩이나 쪼그라든 경기 심리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환 기자, 최근 우리 경제 수출부터 소비, 고용까지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외 여건, 그러니까 나라 밖 사정이 빠르게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게 KDI 진단입니다. 기업들의 생산은 줄고 건설업 부진은 계속되고 소비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용률 떨어지고 실업률은 오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이미 국내 수출업계의 기업 심리 떨어졌고요. 세계 각국의 경제 선망 정장치도 줄줄이 내려잡는 중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바쁘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또 한 번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미국의 정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한켠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고꾸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들리는데 이 금리를 내려서 이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주장들이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와서 경제 성장률이 쇼크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5% 관세는 우리 수출을 13%, 성장률을 0.3%포인트 갉아먹을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올해 한국 GDP가 0.9% 오르는 데 그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거세지는 글로벌 통상 갈등을 감안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탭니다. 김지연 KDI 총괄연구원입니다. 내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고 금리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 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목표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추경 편성도 경기 살리기를 위한 카드 중 하나일 텐데 이 정부 계획인 10조 원보다 규모를 늘리자는 이런 주장들도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IB들은 관세 부과와 산불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 추경 편성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정부를 향해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벚꽃 추가 경정 예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목 경제부총리 역시 오늘 아침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만들어서 시급한 부분부터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소폭의 추경을 먼저 진행한 다음 대선이 끝난 뒤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넉 달간 소비 심리와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됐던 정치 불안이 해소될 만큼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거란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주식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지금이 이제 부자가 될 기회라는 이 트럼프의 말을 믿은 건지 당장은 좀 증시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한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것인지 최근에 조금 더 빅테크 중심으로 미국 투자를 하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빅테크에 대한 순매수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SOXL ETF는 지난주 순매수 결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규모가 약 2억 5천만 달러로 우리 돈 3,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해당 ETF는 지난주에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호 관세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졌는데 뭐 인버스 투자 상품 등을 매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증시에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보관액은 말 그대로 증발한 상태입니다. 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3일 기준 보관액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종목, 주로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보관액이 한 2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뭐 조정을 받았다 다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시 부양을 할 수밖에 없으니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지난해에 워낙 미국 주식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투자하면서 좀 후회도 했던 투자자도 많았잖아요. 그럼 심리가 좀 반영된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인공지능 거품론이 볼 때도 미국 증시는 결국 올랐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지금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관세 폭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탓에 투자 대안으로 좀 피난처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상호관세 여파가 미국에서 가장 컸지만 유럽과 아시아 증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트럼프발 재무장 특수를 노리고 있는 유럽 주요 지수도 4% 이상 낙폭을 했는데 지금 개장을 좀 했거든요. 네.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도 최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시 폭락에 대해서 이제 현금 수요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금을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선 단기 현금 수요 상승에 금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값이 다시 오르는 시점이 돼야 증시 낙폭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 이 선물 시장 상황을 보니까 내일도 시장은 좀 패닉 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당분간 이 관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크고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좀 했습니다. 또 월가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핀코 공동 창업자도 최근 이제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저가 매수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관세 충격에 따른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시장을 조금 지켜보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네. 이 패닉셀 기간 이후에는 국내에서 그나마 미국 관세의 영향은 덜 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유통, 또 엔터, 그 방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산은 미국 영향이 좀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 증시의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트럼프 1기에는 감세 정책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렀었는데 2기에서는 이제 무역 전쟁 이후에 감세 정책과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시장은 좀 내다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국내에서 77인치 이상에서는 국내 점유율이 약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대형과 프리미엄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이 관세 전쟁 쇼크로 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이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 비상 계획 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했습니다. 자, 또 은행들을 불러서 이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 경제부 전범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굵직한 민간 금융회사 수장들을 모두 소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5대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협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경제와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당국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우선 공급하고 지난달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출범시켜서 총 150조 원으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도 지난달부터 대폭 위축됐던 기업 대출을 늘려 기업들의 유동성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네, 실제로 금융당국이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연초에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이 2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원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이 2조 5천억 원가량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통상 은행과 기업이 대출을 늘리는 연초인데도 올해는 이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미 대출 연체가 늘어나는 중에 미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영 악재까지 겹치며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수출 기업의 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관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산업은 중점 관리 업종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산업의 경우 대출을 줄이기로 했고 잠재 부실 영역을 조기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은행도 관세 부과가 개별 산업군에 미칠 영향을 반영해 여신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고 기업은행은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중점 관리 대상 여신을 선정해 부실 대출에 대응하고 대외 리스크 민감 업종의 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 전체적으로 기업 대출 전략들이 이렇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건전성 이슈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되고 은행권들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대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과 같은 지원책은 늘리면서도 신규 대출 취급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네, 요 근래 들어서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대출을 늘려달라 이런 압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당히 직접적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딜레마는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부터 사실 이번 사태에 딱 맞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PF 사태를 계기로 출범해서 사실 올해 업무 보고에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채권 시장에 40조 원, 부동산 PF 대응에 60조 원이 각각 편성됐고 사업 항목과 용도도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업들의 부채 조달을 도와주는 일종의 진통제가 될 수는 있어도 글로벌 통상 경쟁에 던져진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아닙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논의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마저 지금 2분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와 후순위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갖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빠르게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들어보니 이제 그만큼 상호 관세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빠르게 가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전국에서 여야의 이런 법안 논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통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3달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빨라야 6월, 늦으면 7월에나 법안이 현재 소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외적으로 정무위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른다면 발빠르게 이 법안만 먼저 상정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정치권 내 최대 이벤트인 대선이 겨우 60일 앞으로 다가와 각 당의 후보 선출과 이후 선거운동이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통화한 한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정무위 법안 심사 일정을 잡는다면 첨단 전략산업기금법은 최우선순위에 있는 게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사 간의 모든 일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대선 전까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시간당 9만 5천 부 인쇄가 가능한 세계 최고속 최고품질 인정지를 도입해 제129주년 신문의 날인 오늘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국신문은 콘텐츠의 퀄리티 못지않게 세계 최고 인쇄 품질의 신문을 독자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